네, 여러분 목요일 저녁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도 정치 라이브 저녁 9시 진짜 생방송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일찍부터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돈워리님은 제발 조선일보 폐간시켜주셈. 아, 요거는 김건희 여사한테 가서 얘기하셔야 됩니다. 슈퍼밀가루님 어서오시고, 크레영님, 수다리 누나님, 루카스님, 주영범님, 비완마님, 먹보 헬스픽님, 띠로리님, 유니크 절미님, 포에버님 너무나 감사드리고 쭉쭉 들어와서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라이브 전반전 후반전 오랜만에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후반 저희가 내용 꽉꽉 잘 준비를 했으니까 함께 해주시고요. 먼저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려야겠죠? 목요일 짝꿍 우리 박영식 평론가 먼저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평론가님 어떻게 좀 일정 많이 바쁘셨사옵니까? 아닙니다. 그 또 정치 라이브를 나오기 위해서 네. 좀 푹 쉬고 나올까 했는데 네. 조금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그럼 오늘 방송 오시기 전까지 집중하셨던 예. 뉴스는 뭐가 있습니까? 가장 임팩트가 있거나. 가장 임팩트 있는 거 역시 어떤 그 뉴스타파가 오늘 한 건 했더라고요. 한 50분 전에 봤는데 이준석 의원. 제목을 아주 그냥 공범이라는 식으로 박아버렸어요. 아. 이 명태균 공천 개입, 이준석은 떳떳한가 이제 이런 제목이고요. 그러니까. VIP 공천 선물, 명태균, 이준석, 윤석열 부부 함께했다. 이제 이런 제목이어가지고 오면서 참 가슴이 선덕선덕, 다리가 미실미실 흔들렸습니다. 요거는 이준석 의원이 이제 더 이상은 피해 다닐 수가 없고 확실하게 해명을 하든지 네. 아니면은 포기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당원 당규에 맞춰서 그저 설명을 했을 뿐이지 어디까지나 그 전략 공천이라는 것은 그 상대 진영 후보를 어쨌든 이기는 그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해서 이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저 당원 당규를 설명했을 뿐이다라고 이제 아마 답변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야, 요거는 뭐 어쨌든 오늘 저희가 운 좋았습니다. 집중해서 다룰 건 아니니까. 그렇죠. 네, 일단 오늘 요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전반전 함께 해주신 분은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지금 내란 터진 지 벌써 한 90일 넘게 지났잖아요. 그 당시에 얼마나 우리가 깜짝 놀라고 등골이 오싹했습니까? 그런데 그 계엄 당시에 당일 그냥 바로 사표를 던진 분입니다. 가슴이 좀 웅장해집니다. 네, 이분... 진짜 웅장. 그 말 표현 그대로 웅장. 웅장해집니다. 예. 웅장한 만큼 발성 쓰겠습니다. 류혁 감찰관님 박수로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류혁. 민망합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네. 감찰관님 진짜 박수 받으실 자격이 너무나 충분하십니다. 정말로. 아니 뭐 그렇게 말씀들 해주시니까 제가 더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뭐 이렇게 제 스스로를 돌이켜 보게 됩니다. 저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저 자신도 좀 더 성실하게 더 성실해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간이 지나서 뭐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좀 해보자면은 계엄이 터졌고 그리고 이제 법무부에서 대책회의가 소집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감찰관님도 연락을 받고 가신 거고. 예, 카톡 단톡방에 실국장 단톡방에 이제 실국장들 바로 좀 법무부로 와달라는 그 메시지를 보고 저도 출근을 했습니다. 예. 그럼 출근을 하셔서 들어갔을 때는 이미 회의가 좀 진행 중인 상황. 예, 제가 집에서 사실은 아예 그냥 뭐 출근 안 하고 버텨볼까 이런 생각도 했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뭐 상황은 터졌지만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놓고 출근 안 하고 버티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출근해가지고 뭐 제 의사를 확실하게 표시하는 방법도 있고. 근데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있을수록 윤석열 대통령 하는 얘기나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있을수록 화가 나가지고 그냥 뭐 가서 어찌 되었든 간에 제 의사는 확실히 밝히고 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날 출근해가지고 회의실에 들어가서 뭐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계엄 관련 회의냐라고 장관님께 여쭤보고 그렇다고 하길래 그냥 저도 그냥 그러면 나도 뭐 그만두겠다고 말 다를 수 없다고 나와버렸습니다. 진짜 그 자리에서 바로 사표를 쓰고 나오신 거예요. 근데 그 사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헌재도 진행이 되고 있고 계엄 그 비상계엄도 빠르게 해제가 되었고
그래서 망정이지. 사실 윤석열의 계획대로 갔다라고 하면은 감찰관님의 행동도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하거나 그러니까 그냥 그렇죠. 밉보일 수 있는 행동이. 저도 반국가 세력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저희 반국가 세력은. 예, 반국가 세력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국가의 시책을 따르지 않는 아주 못된 공무원이라는. 근데 저는 네. 길게 봤는데 설령 그런 취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예전에 12.12 내란 사태나 이런 걸 보면 네. 결국은 그런 명예는 회복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아 근데 그 순간에는 이건 길게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셨어요. 그때 해제가 될 생각을 하지는 못했죠. 아. 그러니까 좀 어떤 면에서는 좀 두렵기도 했지만은 근데 도저히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 거라서 좀 어쨌든 저는 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항상 뭐 불편한 과정이지만 비상계엄 해제를 하지 못했다면 저희도 이렇게 방송 못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류혁 전 감찰관님께서도 아마 어떤 수거 대상 추가 인원 중에 한 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불편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는. 근데 고마운 얘기지만 제가 그 일이 있고 나서 나중에 제가 법무부의 감찰관으로 오래 근무하면서 교도관 분들도 많이 알았는데요. 뭐 저희 믿고 그러신 거죠. 뭐 이런 문자 보내준 저 직원분들도 있고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또 내부에 굉장히 그 뭐랄까 법과 원칙을 제대로 지키고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많다라는 그런 말씀도 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 감찰관 뭐 저 교도관 분들 중에는 뭐 농담 삼아 하는 얘기겠지만 감찰관이 오셨으면 저희가 잘해드렸을 텐데 뭐. 야 이거 잠깐만. 굉장히 섬뜩한 농담이에요. 섬뜩한 농담이죠. 아니요 그냥 진짜 진심 어린 예. 저희 믿고 그러시- 그렇게 그냥 마음껏 뭐 하셨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야.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예. 진짜. 저는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이제 사람이 이 깜빵에 갈 일을 당연히 안 해야 되고 그럴 일이 없어야 되지만 그렇죠. 혹시 방송 끝나고 이 교도관 분들 연락처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저 좀 친하게 아, 뭔가 듬직하네요. 네. 뭐 지금 다 나름 중진급 되셔가지고 그렇죠. 그런 분들이라서 네. 근데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감찰관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이제 사표를 쓰고 바로 나오셨지만 네네. 그 회의에서는 그러면 이제 계엄이 선포가 된 상태니까 그럼 회의 과정에서는 무슨 내용들이 좀 오갔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당연히 박성재 장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국조특위나 이런 데서도 밝혀졌지만은 한덕수 총리가 도착한 시간이 8시 40분이라고 하는데 그 이전부터 대통령실에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국무위원들 중에 그 누구보다도 그 계엄의 선포에 대해서 제일 먼저 접하게 된 사람 중에 하나고 박성재 장관이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박성재 장관이 그때 당시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계엄 선포에 따라 가지고 사실 뭐 후속 조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뭐 출입국이라던가 여러 가지 외국인 대책이라던가 뭐 법무부 소관 업무 중에 이 교정 시설에 대한 관리라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후속 조치 그러니까 계엄 선포에 따른 법무부의 업무 전반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회의였다고 제가 다른 시국장 통해서 들었고 아 그래요? 예, 최소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박성재 장관이 그 자리에서 계엄 선포에 대한 걱정이나 우려를 얘기한 적은 없었다고 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아 윤석열과 미리 만났을 때 아니 그게 아니라 저 그 회의- 법무부 회의 당시에 회의 당시에? 예예예. 근데 법무부라는 게 사실은 법적 검토를 가장 먼저 하는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법무부에서 먼저 법적 검토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부처이기 네. 때문에 이 상황도 당연히 법무부에서 먼저 검토를 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저는 그 국무회의 참석 국무회의의 일원이기도 하지만 대통령이 법무참모로서 사실은 이 그 계엄 선포문이나 이런 데 보면 1조부터 1항부터 벌써 이게 법 위반이지 않습니까? 네. 스타트부터 이미 그렇죠. 그리고 그 내용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의견을 제시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만약의 경우에 정말 건전한 상식을 가진 법률가라면 법무부 회의에서 오고 갔어야 될 이야기는 그 계엄 선포가 잘못된 것이고 이걸 어떻게 시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계엄 선포의 부정적인 효과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의 대화가 오고 갔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계엄 사태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계엄 선포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라 그러면 제가 사직하겠다고 했으면 제가 법무부 장관이었다면 감찰관 나도 그거 정말 좋게 생각하지 않으니 일단 진정하고 그 자리에 기다려 봐요. 이런 말을 했을 텐데 그런 말 전혀 없었습니다. 아 진짜요? 그냥 바로 알겠네. 알겠다. 뭐 그렇게 하세요 하면서 화를 냈죠. 아, 진짜요? 목소리도 격양이 좀 돼 있었습니까? 격앙이 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뭐 제가 뭐 하루 이틀 사람들 보고 산 것도 아니고 네. 뭐 한때나마 모셨던 분에 대해서 이렇게 모진 얘기하는 게 좀 뭐 가혹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만 그 분명히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의 법무참모로서 그리고 국민들이 생명 신체와 직결되는 그 법률 해석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사실규명이 필요하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네. 그러면 이 박성재 그러니까 뭐 전자를 빼고 그냥 호칭을 하겠습니다. 이제 좀 이렇게 복잡할 수 있으니까 박성재 장관의 계엄 이후 행동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계엄이 해제되고 나서도 다음 날에 안가 회동 김주현 민정수석 뭐 이상민 장관 해가지고 안가 회동이 있었고 그리고 핸드폰을 좀 바꿨다라는 교체 의혹도 있고 그리고 탄핵 심판을 지금 또 받고 있는 와중에 헌재에 나가서는 국회에서 소추 그 탄핵 소추 남용한 게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한 원인 중에 하나다라면서 뭔가 이유가 있었다라는 식의 발언들을 또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맨 마지막 발언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계엄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냐라고 분명히 그건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사실 박성재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직후에는 회의 참석 여부에 대한 입장도 바로 밝히질 않았죠. 다른 장관들 같은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했었느냐 안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박성재 장관은 그것도 밝히지 않았고 휴대폰을 교체했다는 거는 의혹이 아니라 사실로 확인된 것 같은데요. 네, 본인 스스로도 맞습니다. 인정을 네.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저 안가 회동을 했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시간 계엄 바로 다음 직후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사람의 성격 전부 다 법률 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모인 장소 안 갑니다. 그냥 일반적인 음식점도 아니고 그리고 그 이후에 휴대폰을 교체했다는 점 세 사람이나 그런 점에 비춰보면 전반적으로 그 자리에서의 내용이 100% 외부에 공개될 수 없는 내용이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안가 회동의 성격에 대해서 뭐 이제 뭐랄까 자리 자체를 뭐 평범한 자리처럼 묘사를 하고 그랬던 걸로 제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뭐 사건이 보고가 발생은 돼서, 했고 네. 무슨 일이 생겼는지 다들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대화를 하는 자리였다고 하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그 회의 이후에 휴대폰을 세 명이나 교체를 했다는 거는 너무 수상하죠 말도 안 돼. 뭐 좀 석연치 않은 점이 많지 않겠습니까? 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저 본인이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감찰관님께서는 또 이제 검사 생활도 하셨으니까 네. 사실 이번 내란 사태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의심하는 게 이 검찰에 대한 의심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제 네. 뭐 검사 생활을 하셨는데도 이런 질문을 드리기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은 박성재 장관이 이제 미리 계엄을 알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 계엄 선포 전이나 후나 해서 검찰 쪽에도 이 내용이 미리 알려졌을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규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특검 얘기를 하는 거겠죠. 사실은 아하. 그 예전에 12.12 내란 사태의 경우에는 그 군부 세력이 주류를 이뤘고 그 검찰이 나중에 세월이 좀 흐른 후에 그 군부 세력들이 전부 다 실권을 잃은 이후에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뭐 나름 엄정하게 수사가 됐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어찌되었든 김주현 민정수석을 비롯해가지고 박성재 장관도 뭐 옛날 선배 검사들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검찰 수뇌부들하고 그 양반들하고는 뭐 저 어떤 관계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지금 사실 그 계엄 선포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명확히 해둬야 될 필요성은 말이죠. 네. 이 사람들을 뭐 형사 처벌을 한다, 법적인 책임을 묻는다는 걸 떠나서 이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적 책임의 추궁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걸 떠나가지고 대통령이라는 한 사람의 일탈이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도 제어되지 않고 이런 파국적인 결과로 초래됐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그 사람들의 행동이 어떠했는지를 정확하게 규명해서 앞으로 이런 행동을 또 하지 않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거든요. 네. 이건 우리를 위해 필요한 겁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저 일반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사실은 열심히 그 처음에 10명 정도 구속할 때까지는 신속하게 진행됐던 검찰 수사가 어느 수준부터는 딱 멈춰져 버렸다는 느낌이 그게 들거든요. 굉장히 그래요, 맞아요. 그런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거는 검찰이 또 일부 의심을 받고 있다면 국민들의 의혹 없이 깔끔하게 사실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떠나서 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정도의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뭔가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에 의한 진상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근데 법률적인 판단을 당연히 이제 검찰 쪽에서도 일을 하셨고 실제 저희보다도 훨씬 더 이 법 지식에 대해서는 앞서 나가신 분이기 때문에 검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또 안 여쭤볼 수가 없는 네. 대목이어서 일단은 비상계엄이 해제되기 전에도 이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제일 먼저 깨닫고 내란죄라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먼저 지적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태가 지금까지 오면서까지 검찰의 역할도 있었지만 어느 선에서 멈췄다. 근데 그 멈춘 대목이 제가 최근에 가장 유의미하게 봤던 건, 주의 깊게 봤던 거는 증거 확보를 위해서 경호처 압수수색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김성훈 처장이라는 사람하고 이광우 경호처 본부장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구속영장을 소위 반려, 즉 검찰 단계에서 기각을 시켜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뭐랄까 수사가 더 뻗어나가지 못하는 핵심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사안 중에 하나라서 검찰이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도 진짜 그걸 알고 싶습니다. 저는 뭐 세 가지 정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도 세 가지면 많은데요. 그 세 가지면 예, 생각했는데 첫째로는 그 김성훈 그 경호처 차장의 행위를 일일이 지적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행동 그리고 그 이유 뭐 당시 압수수색 구속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던 그 사람의 일일한 행동 뭐 여러 가지를 놓고 보면 죄질도 제가 보기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을 사안인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근데 또 하나 그 서부지검에서 무슨 법률적인 이유를 들었다는데 이건 뭐 거의 상당히 그쵸. 복잡해서 예, 예. 법률이 차고 뭐 이런 거 부분을 뭐 언급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서부지검에서 얘기를 든 그 법률적 이유도 저는 납득이 가지 않고요. 세 번째로는 서부지검에서 그걸 3차례에 걸쳐서 영장을 기각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주는 인상. 그렇게까지 국민들에게 검찰에 대한 이미지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검찰 입장에서는 일종의 자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럴 만큼 김성훈에 대한 불구속 지휘 사유가 뚜렷하냐? 예. 저는 거기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동의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의심의 눈초리가 더 세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감찰관님이 표현하신 것처럼 또 많은 분들이 욕을 먹을 걸 알면서도 꿋꿋이 저렇게 김성훈을 구속을 하지 않는다? 청구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욕을 뭐 법리적으로 완벽하게 죄가 안 되는 건 욕을 먹고라도 나중에 설득을 하면 설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김성훈 이 사람의 죄가 그렇게까지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구속영장을 기각할 만큼 그리고 뭐 모든 그 일반 여론이라는 거 이런 걸 무시할 만큼 그렇게 명백하게 죄가 안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분석하기가 너무 어렵기도 하고 의심은 되고 이거는 대검에서든 어디서든 확실하게 무슨 그 좋아하는 심의회를 거치든 아니면 무슨 뭐 시민위원회다 이런 데다가 회부를 하든 뭐를 하든 해가지고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맞다 봅니다. 네. 근데 지금의 이 막혀 있는 이 찝찝함은 어느 인물에 의한 반려일까요? 아니면은 그냥 시스템 자체 뭐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 좀 이런 그 부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지금 현재 그 서부지검 지휘부에도 좋은 인상 뭐 어떻게 생각하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확실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지검 단위에서 결정하는 것보다 이제 그 대검 쪽에 뭐 이 관련된 게 보고가 충분히 들어. 왜냐면 중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검찰총장이나 이쪽에서 알지 못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는데 이게 또 좀 공교롭게도 근데 요즘은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검이나 이런 데가 옛날에 그 윤석열 총장 시절하고 또 달라가지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아. 그 지위 그게 좀 달라가지고 예. 함부로 또 이렇게 의견 그리고 대검의 입장은 지금 기본적으로 어쨌든 내란죄의 수사 착수한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서부나 이런 데는 다를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쉽게 속단하기는 어려운데 저도 뭐 이제 바깥 사람이 돼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인물 때문에 이제 우리 곽수산 MC가 인물 때문에 그런 거냐 아니면 이 조직 자체의 어떤 뭐 관성 때문에 그런 거냐 아니면 실제 뭐가 있어서 그런 거냐 이런 거 그렇죠. 질문할 때 딱 등장할 만한 인물이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이어서 그렇죠. 근데 또 이제 동기분이라고 저희가 들은 적이 있어갖고 심우정 총장이랑 동기세요? 심우정 검찰총장하고는 뭐 동기이기도 하고 같은 반 같은 조입니다. 어머 그러면은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네. 친분이 또 저는 심우정 총장 근데 뭐 강남 출신이고 저하고는 약간 그렇긴 한데 그래도 저하고는 친분이 있고요. 사실은 뭐 심우정 총장에 대해서는 저는 전반적으로는 좋게 생각합니다. 좋게 생각하는데 다만 심우정 총장은 많이 착하죠. 그러니까 좀 특수통이거나 이렇진 않고 명쾌하고 그런데 뭐 강단도 있고 한데 사실 이번 사태가 심우정 총장이 아니라 정말 완벽한 친윤석열 특수통이었다면 네. 이거보다도 더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생각이 오히려? 듭니다. 그 사실은 심우정 총장이 지난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에서도 일부 검사장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절차적인 하자가 있어서 이 기소 못하는 거 아니냐 석방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도 제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대충 누구라고 짐작이 가는데 그런 사람을 총장을 시켰더라면 더 파국적인 결과가 초래됐을 수도 있죠. 그런 면에서는 좀 그 짐작 가는 인물들은 특수통입니까? 네. 근데 진짜 확실히 특수부에서 오래 일한 검사들이 진짜 약간 흑백 논리의 요런 선과 악만 보는 그런 특징들이 좀 있습니까? 다르게? 그럴 수도 있는데요. 네. 그 선배들 중에는 긍정적인 그 캐릭터를 가진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일했던 그 특수통의 특징 자체가 저는 좀 동의하기 사실 특수통도 여러 가지 결이 있거든요. 여러 네. 가지 결이 있는데 정말 아쉬운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이 된 이후에 남아 있는 특수통 같은 경우에는 좀 평균적인 특수통은 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면 윤석열 크루 그 밑에 있던 인물들도 거의 각 비슷한 스타일의 인물들로 갖추지 않겠습니까? 꾸리고. 비슷한데 윤석열 대통령보다 나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뭐 워낙 최악이니까. 그게 아마 윤석열 대통령보다 나은 그 후배들이 그나마 이걸 꾸려왔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나마 한동훈은 그러면 좀 덜하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네. 잘 모르겠는데 그 뭐 좋은 점 참 어려운데 저는 같이 근무해 본 거는 딱 한 번 대검에서 연이 있고요. 근데 제가 그때 대검 조직범죄과장이었고 네. 그때는 이제 27기니까 그 정책기획과장이었는데 정책기획과장이 주무고 저는 이제 강력부에 있는 그 과장인데 똑똑한 친구입니다. 똑똑하긴 하고요. 그다음에 판단이 빠르고 예,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뭐 다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와 같은 그런 부정적인 캐릭터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우리 그 감찰관님은 표현을 조심스럽게 하시고 네. 사람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좀 신중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요즘에 신중함을 자제하고 싶은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혹시 윤석열 정말 신중함을 자제하고 싶지 않고요. 사실은 공적인 장소에서는 최대한 자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사적인 자리에서는 저도 모르게 좀 심한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근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인물이죠, 윤석열은. 그렇죠. 아니 근데 진짜 이해 안 되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법을 다루시는 분들은 아니 우리가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법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뭔가 준법 의식이라는 거나 혹은 법에 대한 이해도 이게 좀 떨어져서 법을 지키는 사람들 혹은 법을 수호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어떤 뭐랄까 준법 의식이 강하거나 법에 대해서 어떤 이해도가 더 높을 수 있는 건 뭐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요. 근데 평생 그래왔던 사람이 이번에 헌법을 다 어기고 어마어마한 사실 범죄에 가까운 일을 벌이는 게 이게 말이 되는가에 대한 그 저는 사실 그 뭐랄까 심정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법 이론 최신 법 이론에 대한 이해 자체도 부족했던 것 같고요. 최신 한동훈 그 전 장관이 쓴 책에도 보면 한동훈 전 대표가 쓴 책에도 보면은 뭐 저기 최근에 나온 책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근에 나온 책에도 저도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 거기 뭐 내용 중에 그런 게 있다면서요. 뭐 국회 해산할 수도 있는데 내가 안 했다며. 근데 국회 해산권은 없어진 지 오래됐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저기 통치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아.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거 보면 이거는 최근 판례는 통치행위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뭐 그 국회의 권한을 뭐 이렇게 무력화 이 1항부터 잘못된 거거든요. 이런 거 비춰보면은 그냥 여태까지 그나마 후배들이 많이 버텨줘가지고 그 자리를 유지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들고 법 이론에 대한 이해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합니다. 계엄도 구수하듯이 했다고. 계엄도 구수하듯이. 그 9번 정도 하면 계엄 성공할지도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제가 어쨌든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어제 제가 들은 말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법 이론이 윤석열은 뭐 부족할 수는 있었겠습니다만은 검사 생활 할 때는 한동훈이 그거를 좀 채워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둘의 차이는 명확한 것 같아요. 윤석열은 법에 대한 최신화가 안 돼 있고 부족한 거고 한동훈의 단점은 이 법을 오히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의 빈틈을 미꾸라지처럼 좀 빠져나가는 스킬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시공부 처음 할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이 다 맞습니다. 고시공부할 근데 때는 고시공부 하는 동안도 바뀌었거든요. 법이라는 게 그렇죠. 근데 이거를 지금 생방 중에 뒤에 게스트와 인사하시는 분 처음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뒤에 게스트분은 의자가 없는데 막 들어오시려고. 죄송합니다. 네. 제가 생방을 많이 안 해봐가지고. 네. 근데 진짜 우리 여러분들 감찰관님이 뭐 오늘 법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고 여러 이야기를 해주셨지만은 사실 이렇게 철인 3종 클럽도 하고 뭐 별보기 클럽 이런 것처럼 뭐 별도 보시고 이런 좀 감수성이 풍부하시고 또 체력 단련도 열심히 자기 개발하시는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이 시대 영웅이라고 뒤에 게스트분이 또. 아이고. 저 어찌됐든 제가 사실은 그 뭐 업무적인 스트레스라든가 뭐 이런 거를 그런 쪽으로 제 나름대로의 생활을 찾으려고 애를 썼고요. 제가 좀 복잡하게 살다 보니까 저도 나름대로 좀 스트레스 받거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찌 보면 건강이라든가 이런 걸 회복하고 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저답게 살아가는 데에 도움이 많이 된 취미고요. 이 취미를 통해 갖고 얻은 게 많습니다. 네. 저는 참 많고 뭐 제 여러 가지 인생 경우를 겪었지만 이런 제가 다시 검사 생활을 하면서부터는 제 마음속에 그 중요한 것을 검찰 조직 내에도 물론 내 업무는 중요하겠지만 이 인간관계라던가 인간관계의 폭을 주변에서 좀 폭넓게 한번 살아보자 이런 생각을 했고 요 클럽 분들은 사실은 요즘 들어서야 제 직업을 알게 된 분들도 있어서 당신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었어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공무원이었어 뭐 이런 얘기도 하는 분들도 있고 얼마나 또 이렇게 제가 철인 클럽에서는 철인 운동도 좀 제대로 좀 시원찮게 하고 별 보는 클럽에서는 별은 안 보고 자꾸 놀러 다니고 운동한다 그러고 이런 취급도 받고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 그동안 바쁘셨군요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 인간관계의 중심이라 그래야 되나 제가 정말 마음 터놓고 형 동생으로 지낼 수 있는 그다음에 선후배로 지낼 수 있는 아주 값 있는 인간관계를 맺고 제가 저답게 살 수 있게 만들어준 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이번 사태에 제 행동에 뭐 어떻게 보면은 큰 힘을 준 그런 분들이라서 제 마음속으로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아쉽지만 우리 감찰관님과 여기서 인사를 좀 나눠야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국조특위나 이런 게 열리면서 군 쪽에서도 현장에서 지휘를 따르지 않았던 정말 용감하고 감사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제 군인분들 중에서도.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감찰관님도 계엄 당시에 정말 모두가 아무것도 못 하고 있을 때 정말 용기 내서 그 자리에서 사표를 쓰시고 나오신 분이라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 또 우리 감찰관님 지금 백수입니다. 그래서 관심 많이 가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 자, 우리 감찰관님은 여기서 저희가 박수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